섭자의 공포 이야기 섭공라. 어느 한 남자 고등학생이 살고 있었어요. 그 오빠는 학교를 가려면 산을 오르기 때문에 매일 학원을 빼먹었죠. 그 오빠는 여느 때와 같이 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산에서 동물과 식물을 관찰하다가 밤 8시가 된 거예요. 그 오빠는 내려가려고 했지만 앞이 잘 보이지 않아 내려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떡해.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오빠는 그쪽으로 가서 소녀에게 물었죠. 왜 우니? 우리 아빠가 주신 시계를 잃어버렸어. 후레쉬도 없고 핸드폰도 없었어라고 하면서 동굴을 가리켰습니다. 오빠의 어깨를 잡아. 같이 가자. 오빠한테는 휴대폰이 있거든. 그래서 그 둘은 동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시계가 안 보였어요. 어깨는 계속 잡고 있지만 소녀의 인기척이 없어서 뒤를 돌았지요. 그런데 몸통은 없고 두 팔만 피를 뚝뚝 흘리며 자신을 붙잡고 있었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섭자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일본 실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집중하세요. 철수 씨가 밤늦게 일을 마치고 자신의 아파트로 돌아가 엘리베이터를 탔답니다. 위층에서부터 한층 내려오던 엘리베이터가 이윽고 1층에서 문이 천천히 열렸을 때 안에는 모자를 깊게 눌러쓴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얼굴이 전혀 보이지가 않게 말이죠.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에 꽤 오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낯선 느낌이 들었답니다. 문이 완전히 열리고 자신이 엘리베이터에 올라타면서 고개를 숙이고 있던 그 수상한 남자와 어깨를 부딪혔지만 그 남자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빠른 걸음으로 아파트를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심신이 지쳐있던 철수 씨는 뭐 그러려니 생각하고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옷을 벗었을 때 크게 놀랐답니다. 자신의 외투 어깨 부분에 적지 않은 피가 묻어 있었던 거죠. 바로 그 수상한 남자와 부딪혔던 부분이었습니다. 그 남자가 분명 이 아파트에서 무슨 짓을 벌였을 거라는 확신이 들자 섬찟하고 무서운 기분이 들었지만 워낙 지쳐있던 몸이라 이내 잠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이른 시간 누군가 자신의 집 초인종을 누르는 소리에 철수 씨는 잠이 깨었습니다. 현관으로 나가 구멍으로 확인해 보니 웬 경찰이 서 있었습니다. 경찰을 보니 어젯밤 확실히 무슨 일이 있긴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젯밤 이 아파트에서 살인사건이 있었습니다. 새벽 2시경으로 추정되는데요. 혹시 수상한 사람 못 보셨습니까? 문 밖에서 들려오는 경찰의 단호한 물음이었지만 철수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틀림없이 귀찮은 일이 휘말리게 될 게 뻔하니까요.
일도 바쁜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전 수상한 사람은 전혀 못 봤는데요. 결국 거짓말을 한 철수 씨는 물러간 경찰이 옆집에 수소문한 것을 확인하고는 다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이틀쯤 지났을까 뉴스를 보니 살인사건으로 자신의 아파트 일대가 보도되고 있었습니다. 뉴스에서 범인은 이미 체포되었다고 하는 기사와 함께 범인의 사진이 보도됐을 때 철수 씨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범인의 얼굴이 이틀 전 그 경찰이었던 거죠. 범인은 그날 자신이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철수 씨에게 너무 많은 증거를 남겨버렸다고 판단하고 그 다음 날 철수 씨가 내린 층의 집을 전부 찾아다닌 것이었습니다. 철수 씨가 만약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면 그땐 어떻게 되었을까요? 섭자의 무서운 이야기였습니다. 섭자의 공포 이야기. 섭공라. 이른 새벽 아침 운동하러 공원에 갔다. 해도 뜨지 않은 이른 시간이라 공원에는 아무도 없었다. 운동하던 중 소변이 마려워서 공원 공중 화장실에 갔다. 다행히 화장실은 텅텅 비어 있었다. 볼일을 마치고 손을 씻고 있는데 문득 깨달았다. 아까 내가 사용했던 화장실 문이 닫혀 있었다. 하지만 누군가 들어오는 기척도 없었고 세면대가 입구에 있는 터라 손 씻는 동안 다른 사람이 들어오는 걸 전혀 보지 못했다. 더욱이 문틈 아래 틈으로 보이는 맨발. 그렇다면 그 사람은 대체 어디에 있었던 걸까? 어디에 있었던 걸까? 섭자의 공포 라디오가 시작됩니다. 일본 오사카 부 히가시 오사카시와 나라 현 이코마시 사이에 1914년 4월 18일에 개통한 철도 터널입니다. 1964년 이코마 터널 개통 이후 1984년 나라 쪽 진입으로 일부만 제2신 이코마 터널 건설에 이용하고는 전면 폐쇄되었습니다. 일본의 건설회사인 오바야시 구미에서 준공한 터널로 총 연장은 3,388m, 추오선의 사사코 터널 다음으로 긴 터널이었으며 일본 최초로 표준궤관의 터널이었습니다. 오사카와 나라를 연결하던 구간이므로 지금은 긴키 니폰철도로 흡수 오사카 전기궤도가 사용해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946년 이코마 터널을 지나가던 열차의 화재가 발생. 1947년 이코마 터널을 지나가던 급행 열차의 폭발 사고. 1948년 브레이크 고장으로 오사카 방면으로 폭주, 선행 열차와 충돌하는 사건이 일어났고 모든 사고, 그러니까 모든 사고의 원인은 불명입니다. 알 수가 없다라는 이유죠. 결국은 공식적으로
터널 노후화와 공간 협소로 기존 선로를 대폭 직선화 및 이설시키며 신 이코마 터널을 개통하게 됩니다. 구 이코마 터널은 신 이코마 터널이 개통되던 1964년 7월에 폐쇄되었습니다. 이코마 터널의 오사카 측의 쿠사에 자카역도 함께 폐쇄되었습니다. 이후엔 1983년까지 새로 생긴 신 이코마 터널만 사용했으나 1984년 게이 한나선이 개통하며 구 이코마 터널의 나라 측 입구를 재활용하여 400m 정도 구간적으로 비상 대피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터널은 일제강점기 시절 조선에서 데려온 조선인들을 강제로 동원하여 건설하였으며 건설 현장에 동원된 조선인들은 낙석 사고나 폭행과 같은 가혹행위를 당했으며 그때 당시 사람의 피가 많이 섞여야 공사가 성공한다는 미신을 믿던 일본인 감독들에게 잔인하게 학살당하기도 했답니다. 특히 이코마 터널 자체가 강삭선 건설 방식까지 검토했을 정도로 험난한 구간이었고 1913년 1월 26일에는 낙반 사고가 발생하여 일을 하던 조선인 노동자 152명, 매몰 및 사망자 20명이라는 인명피해까지 발생했습니다. 터널 완공 후 근처에 사는 주민들이 귀신을 자주 목격하였고 갖가지 사고가 발생되어 폐쇄까지 이어졌으며 현재는 일본의 3대 심령 스폿으로 알려졌습니다. 터널 옆엔 조선인들이 세운 보덕사가 있으며 사찰 내에는 1977년 긴키 니폰 철도와 지역 인사의 지원을 받아 세워진 한국인 희생자 무연불위령비가 당시 공사에 참여했던 조선인들의 넋을 기리고 있으며 1922년 스미 작가의 다리 없는 강이라는 책에 이코마 터널에서 억울하게 죽은 조선인들의 한 때문에 잇따른 사고가 발생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 더욱더 조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논란이 된 직후엔 일본 정부는 노코멘트로 일관 중입니다. 스미 작가에 의한 기이한 일에 의하면 이코마 지역에 살았던 증언자들이 말하기를 당시 동원되었다가 살아남은 조선인 노동자들의 행방이 묘연해졌으며 그 근처엔 조선 한복에 상투를 튼 형상의 귀신을 목격한 사람이 굉장히 많으며 터널 벽에 저절로 써지는 한글 낙서를 보았다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고 합니다. 또한 보수공사를 실시해 이코마 터널을 쇄신하려고 했지만 작업만 시작하면 일어나는 사고들과 계속되는 인부들의 귀신 목격담, 그리하여 결국은 출입 금지선을 했다고 합니다. 아직도 그 귀신들이 보인다고 합니다. 부디 좋은 곳으로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할 거야.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자, 그럼 이야기 듣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다들 알지? 알람까지 해주면 더 좋고 고마워. 자, 그럼 이야기를 시작할게. 여러분께 돈에 얽힌 이야기를 들려주고자 합니다.
어떤 여자아이가 혼자서 산에 놀러 갔다가 우연히 엄마 잃은 사슴을 만났다. 먹던 과자를 나눠주며 금방 친해진 여자아이는 사슴과 함께 사이좋게 뛰어놀기 시작했다. 그때 마침 정신병원에서 방금 탈출한 정신병자인 살인마를 만났고, 그 살인마는 여자아이와 사슴을 잔인하게 토막내어 죽였다. 죽은 여자아이의 아버지는 집회회사에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딸의 죽음에 너무 상심한 나머지 딸의 죽음이 영원히 잊혀지지 않게 지폐에 새겨 넣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50원짜리에 새겨져 있는 별을 딸아이의 머리카락으로 만들어 숨은 듯 새겨 넣었고, 100원짜리 뒤에 수염이 11, 111, 11 이런 식이지만 오른쪽에 갈라진 수염이 딸아이의 목이고, 500원짜리에는 학의 손바닥을 죽음 직전 딸아이가 내밀던 구원의 손길로 만들었고, 1000원짜리 지폐에는 이황 위에 사슴이 있고, 5000원짜리 뒷면에는 어린이의 눈 같은 것이 있고, 10,000원짜리에는 물이 있고 사슴이랑 딸아이랑 뛰어노는 게 보인다고 한다. 어느 대학의 방송동호회에서 여름 특집으로 귀신이 나온다는 산에 촬영을 가게 되었다. 방송국 프로그램 제작회사가 자금과 기재까지 지원해 주어 촬영이 잘 되면 프로그램으로 사용한다는 이야기도 있었기에 그들은 흥미로운 마음으로 떠났다. 그들이 간 곳은 자살 명소로 알려진 고개로 카메라는 눈에 띄지 않게 나뭇가지에 숨기고, 조금 떨어진 곳에서 셋이서 모니터를 보고 있었다. 그러던 중 카메라 배터리를 교환할 시간이 되어 부장이 카메라를 숨긴 곳에 갔다 왔는데, 돌아오자 남아있던 2명이 새파래진 얼굴을 하고 있었다. 뭐야? 야, 왜 그래? 왜? 뭔 일 있어? 부장이 배터리 교환하러 나가자마자 자살하는 사람이 찍혔어요. 부장이 모니터를 확인하자 분명히 고개에서 자살하는 여자가 찍혔다. 결국 이 기획은 장난이 아니다라고 생각한 부장은 즉시 촬영을 중지시키고 도망치듯이 그곳을 떠났다. 며칠 뒤 동호회는 산속에서 찍은 테이프를 정리하고 있는데, 부원 중 한 명이 새파랗게 놀란 얼굴로 부장에게 말했다. 부장, 그거 진짜였어요. 어? 뭐가 진짜야? 그 자살한 여자요. 카메라를 보고 웃으면서 뛰어내렸어요. 정말 그 여자는 우리가 카메라를 놓은 곳을 알고 있었던 것이었을까? 그 여자가 웃고 정말 죽은 것이었을까?
저희 언니가 중학교 때 겪은 일입니다. 언니는 전농동 사거리에 위치한 전농여중에 다녔습니다. 학교 주변에 골목이 미로처럼 많고 골목에는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언니는 어두컴컴한 골목길을 집 근처에 사는 친구와 함께 걷고 있는데 할머니 한 분이 어느 집 대문을 열심히 두드리고 계셨답니다. 할머니께서는 정말 온 힘을 다해 두드리고 계셨는데 이상하게도 그 집에서는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평소라면 지나쳤을 언니지만 할머니께서 너무 힘들게 두드리시는 것 같아 도와드리려고 했답니다. 할머니, 왜 그러세요? 뭐 도와드릴까요? 하지만 할머니께서는 아무 말이 없었고 그냥 돌아서려는데 갑자기 친구가 언니의 팔을 잡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숨을 몰아쉬면서도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한참을 달렸고 집 앞에 도착해서야 친구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왜 그런데? 아까 할머니가 철문을 두드렸잖아. 근데 그렇게 두드리는데 왜 아무 소리가 안 났지? 생각해보니 철로 된 문이어서 두드리면 쾅쾅쾅 하고 소리가 나야 했습니다. 게다가 그 집 문 앞에 걸려있던 등, 그건 누군가 상을 당했을 때 걸리는 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할머니는 누구였을까요? 섭자의 공포 이야기 섭공라. 일어났을 때 나는 아무것도 없는 하얀 방에 있었다. 왜 그곳에 있는지, 어떻게 거기까지 왔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다. 그냥 눈을 떴을 때 나는 그곳에 있었다. 잠시 멍하니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한 채 있었더니 갑자기 천장 근처에서 목소리가 울렸다. 오래된 스피커였을까? 잡음이 섞인 이상한 목소리였다. 목소리는 이렇게 말했다. 여기서부터 나아갈 길은 인생의 길이며 인간의 업보를 걷는 길. 선택과 고민과 결단을 요구한다. 걷는 길은 많은 길 중 하나. 결코 모순 위를 걷지 않도록. 열리는 소리에 그제서야 눈치챘지만 내 등 뒤에는 문이 있었다. 옆에는 붉고 눅눅한 문자로 전진이라고 적혀 있었다. 문 뒤는 역시 흰 방이었다. 정면의 벽에 다음 방으로 통하는 듯한 닫힌 문이 있었다. 오른쪽에는 TV가 있었고 그 화면에는 많은 사람들이 비쳐 있다. 왼쪽에는 침낭이 있었는데 무엇인가가 안에 들어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이런 내용의 종이가 방 중앙에 놓여 있었다. 세 가지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째, 오른쪽에 TV를 부수는 것. 둘째, 왼쪽에 사람을 죽이는 것. 셋째, 당신이 죽는 것.
첫 번째를 선택하면 출구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당신과 왼쪽의 사람은 살지만 대신 TV에 보이는 사람들은 죽습니다. 두 번째를 선택하면 출구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대신 왼쪽 사람의 길은 여기서 끝입니다. 세 번째를 선택하면 사람들은 살아남습니다. 축하해. 단, 당신의 길은 여기까지입니다. 말도 안 돼. 그러나 나는 그 상황을 바보 같다고 생각할 수가 없었다. 오히려 공포로 덜덜 떨었다. 그 정도로 그곳의 분위기는 묘했고 판단하기 어려운 뭔가가 있었다. 그리고 나는 생각했다. 어딘가에 낯선 수많은 생명인가? 바로 옆에 보이는 하나의 생명인가? 또는 가장 가깝고 잘 알고 있는 이 생명인가? 나아가지 않으면 분명 죽을 것이다. 그것은 세 번째의 선택이 될까? 아니, 싫다.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죽고 싶지는 않다. 하나의 생명인가? 여러 생명인가? 이미 답은 나와 있다. 침낭 옆에는 큼지막한 도끼가 있었다. 나는 조용히 도끼를 손에 들고 천천히 치켜 올려 움직이지 않는 고구마 같은 침낭을 향해 도끼를 내려쳤다. 둔탁한 소리가 손에 감각이 전해진다. 문이 열리는 기색은 없다. 나는 다시 한번 도끼를 휘둘렀다. 얼굴이 보이지 않는 익명성이 죄책감을 마비시킨다. 다시 도끼를 치켜들었을 때 찰칵하는 소리가 들리며 문이 열렸다. 오른편의 TV 화면에선 빛이 없는 눈을 한 아귀가 이쪽을 힐끔대며 보고 있었다. 다음 방으로 들어서니 오른쪽에는 여객선 모형이, 왼편에는 마찬가지로 침낭이 있었다. 바닥에는 역시 종이가 놓여져 있었고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세 가지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째, 오른쪽이 여객선을 부수는 것. 둘째, 왼쪽의 침낭에 불을 붙이는 것. 셋째, 당신이 죽는 것. 첫 번째를 선택하면 출구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당신과 왼쪽은 살지만 대신 여객선의 승객은 죽습니다. 두 번째를 선택하면 출구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대신 왼쪽 사람의 길은 여기서 끝입니다. 세 번째를 선택하면 사람들은 살아남습니다. 축하해. 단, 당신의 길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객선은 단순한 모형이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걸 부순다고 사람이 죽는 일은 있을 수가 없다. 그렇지만 그때 그 종이에 적힌 것은 분명 진실이라고 생각했다. 이유 같은 건 없이 그냥 그렇게 생각했다. 나는 침낭 옆에 등유통이 다 빌 때까지 침낭에 뿌려댔고 준비되어 있던 성냥을 켜 침낭에 던졌다. 팟하는 소리와 함께 침낭은 금세 불길에 휩싸였다. 나는 여객선의 앞에 서서 모형을 멍하니 바라보며 자물쇠가 열리는 것을 기다렸다. 2분 정도가 지났을까?
시간 감각 따위는 없었지만 사람이 죽는 시간이니까 아마 2분 정도일 것이다. 찰칵하는 소리와 함께 다음 문이 열렸다. 왼쪽이 어떤 상태인지는 확인하고 싶지 않았고 그러고 싶지도 않았다. 다음 방에 들어서자 이번에는 오른쪽에 지구본이 있었고 왼편에는 또 침낭이 있었다. 나는 빠르게 다가가 종이를 들고 읽었다. 세 가지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째, 오른쪽의 지구본을 부수는 것. 둘째, 왼쪽의 침낭을 쏘는 것. 셋째, 당신이 죽는 것. 첫째를 선택하면 출구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당신과 왼쪽의 사람은 살지만 대신 세계 어딘가에 핵이 떨어집니다. 두 번째를 선택하면 출구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대신 왼쪽 사람의 길은 여기서 끝입니다. 세 번째를 선택하면 사람들은 살아남습니다. 축하해요. 단, 당신의 길은 여기까지입니다. 생각이나 감정은 이미 완전히 마비되어 있었다. 나는 거의 기계적으로 침낭 옆에 권총을 쥐고 공이치기를 당긴 뒤 곧바로 검지손가락에 힘을 주었다. 하고 메마른 소리가 났다. 리볼버는 6번의 격발로 전부 비었다. 처음 다뤄본 권총은 편의점에서 물건 사는 것보다 간단했다. 문은 이미 열려 있었다. 몇 발째에 침낭 안에 사람이 죽었는지는 알고 싶지도 않았다. 마지막 방은 아무것도 없는 방이었다. 무심코 나는 엇하는 소리를 냈지만 여기가 출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조금 안도했다. 겨우 도달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자 다시 머리 위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마지막 질문. 세 명의 인간과 그들을 제외한 전 세계의 인간, 그리고 너. 죽인다면 무엇을 고르겠는가? 나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조용히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가리켰다. 그렇게 하자 또 머리 위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축하한다. 너는 일관성 있게 길을 선택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며 누군가의 행복 뒤에는 누군가의 불행이 있고 누군가의 삶을 위해서 누군가의 죽음이 있다. 하나의 생명은 지구보다 중하지 않다. 너는 그것을 증명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생명의 무게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마지막으로 하나하나의 생명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체감해주기 바란다. 출구는 열렸다. 축하한다. 나는 멍하니 그 소리를 듣고 안심한 듯한 허탈한 듯한 감정을 느꼈다. 어찌됐든 전신에서 단번에 힘이 빠지고 비틀비틀거리며 마지막 문을 열었다. 빛이 쏟아지는 눈부신 장소. 눈을 가리고 앞으로 걸어가면 다리에 퍽 하고 무엇인가가 부딪혔다. 세 개의
영정이 있었다. 아버지와 어머니와 동생의 영정이. 섭자의 공포 라디오가 시작됩니다.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다. 어느덧 밤도 깊어져 막차를 타야 할 시간이었다. 늦은 시간이어서 나를 제외하고 버스를 기다린 사람은 한 명뿐이었다. 얼굴의 하반부가 완전히 마스크로 덮여 있었다. 젊은 여자 같았다. 내가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지. 그 여자가 갑자기 나에게 말을 걸어 나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다. 여자의 목소리는 묘하게 낮았다. 아니요. 딱히 그렇게는 생각 안 했어. 여자는 소리를 높여 웃기 시작했다. 상관없어. 실제로도 그렇긴 하니까. 예. 나는 여자가 무서웠다. 옛날에 이런 여자가 나오는 이야기들을 들은 적이 있었다. 그 이름을 기억해내려는데 조금 걷지 않을래? 어차피 버스는 더 이상 오지 않을 테니까. 여자의 말에 깜짝 놀라 손목 시계를 보니 이미 시간은 12시가 넘어 있었다. 막차는 이미 떠난 뒤였던 것이었다. 여자는 혼자서 걷기 시작했다. 나는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도 호기심으로 여자를 따라가기로 했다. 밤길에는 독특한 분위기가 있지? 멍하게 있다가는 어둠에 빨려 들어가 버릴 것 같은 그런 거 말이야.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인지 감이 오지 않았고 점점 으스스해지는 것만 같았다. 저기 뭐라고 부르면 되나요? 나는 여자의 등을 바라보며 말했다. 처음엔 여자가 뭐라고 말했는지 들리지 않았다. 입 짓는 여자. 입 짓는 여자. 그 순간 나는 떠올랐다. 어릴 적 자주 듣던 괴담을. 장난으로 위협하는 것 같지. 그렇지만 사실이야. 어느새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뺨이 차가웠고 여자는 마스크를 벗었다. 환웅이 맺혀서 확실히 찢어져 있는 것 같은 느낌에 옆으로 길게 파인 입이었다. 나는 말을 잃었다. 여자는 멈춰서서 중얼중얼 사고로 입이 찢어졌다는 것, 응급처치를 했지만 이미 늦었다는 것부터 입 찢어진 여자가 된 사연을 이야기해 주었다. 여자는 말을 멈추었고 나는 더 이상 무슨 이야기를 해줘야 할지 몰랐다. 여자는 고개를 숙인 채 울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왜 그 이야기를 저한테 하시죠? 여잔 내 말을 무시하고 다시 이야기를 시작했다. 에이즈 통계에 관한 이야기를 알고 있어? 미국의 유명한 교수가 자기 수업의 학생들에게 만약 자신이 에이즈에 걸리면 어떻게 할 텐가 라고 묻더래. 몇 년에 걸쳐서 수많은 학생들에게 그 결과는 어땠을 것 같아? 눈치채기 전에 나는 이미 손에 많은 땀방울이 맺혔다. 이상한 점을 알아차렸다. 왜 이 여잔 버스가 오지 않은 걸 알면서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렸을까? 그리고 여잔 말을 이어갔다. 에이즈 예방 운동이나 연구에 힘을 써서 자신 같은 비극을 겪는 사람이 더 이상 나오지 않게 해야겠다라는 그런 대답을 하는 사람은 20%도 되지 않았대. 나머지 80%는 같은 대답을 했어. 내 피를 누군가에게 옮겨서 다른 사람에게 자신 같은 절망을 느끼게 하겠다고 말이야. 여자의 목소리는 귓가 바로 옆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았다. 인간은 결국 자신이 불리한 상황에 놓이면 다른 사람도 같은 꼴을 당해야 한다고 생각해버리지. 근데 그거 알아? 나도 인간이야. 나만 이런 꼴이 되다니. 여자는 코트 주머니에서 칼을 꺼냈다. 여잔 기묘한 미소를 띄우며 다가왔고 비는 점점 더 강하게 내렸다. 정적이 흘렀다. 여잔 더욱더 미소를 크게 지으며 말했다. 처음에 내가 말했지. 나는 입 찢어진 여자가 아니라 입 찢는 여자라고.